박남매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박지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우리 의원님. 예. 지난주에 못 뵈고 이번 주에 뵙는데 지난주에 네, 못 바쁘셨어요. 못 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왜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잘 안 나고. 혹시 뉴욕 가십니까? 안 가죠? 뉴욕 안 가요? 예.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뭐 같이 가서 할 일 없어요? 안 가는데. 박지희 아나운서도 혹시 미국에 네, 저요. 유엔 총회 저 유엔 총회 아니고 그냥 가고 싶네요. 그냥 가고 싶? 뉴욕을 살면서 한 번도 못 아. 가봐가지고. 네, 좀 마음으로. 가봤어요. 진짜요? 뉴욕 한 달 정도 놀러 갔었습니다. 와, 한 달이요? 네. 오마이뉴스 그때 뭐 이제 돈 다 털어서 그때는 또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왔던 그런 결혼 기억이. 전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은 뭔가요? 지금은 안 행복하신가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다른 의미의 또 행복이 또 지금은 더 있기 때문에 행복하시고. 네, 계속 행복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뉴욕 얘기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이제 뉴욕 가서 유엔 총회에서 중요한 또 역할 연설을 포함해가지고 네. 회의 진행까지 하게 되는데. 또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외교의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과의 협상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박주민 의원님은 좀 미국과의 협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100일 맞이 기자회견 때도 네. 불리한 내용이라면 굳이 서명을 할 필요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셨고 맞아요. 또 그 무렵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노동자분들이 제가 보기엔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연행되고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지 불리한지 지금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이제 변수도 좀 생겼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리고 정부나 대통령실도 그런 기조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분하게 급하게 뭐 쫓기지 않고 사실 일본이 여기다가 뭐 사인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진 그런 부분도 근데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비하면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투자 방식, 네. 그러니까 금액은 그럴 수 있다 쳐도 한꺼번에 그 정도 액수를 넣어라. 외환 보유고의 거의 80% 되는 돈을 맞아요. 한꺼번에 넣어라라는 말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타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건 그냥 다 우리 돈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빙 뜯는다는 빙 뜯는다는 거. 아니 이재명 예. 대통령이 그리고 어제 예. 그 외국권 없이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사고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예.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발언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가가 아니고 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있어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모아줘서 네. 협상을 잘할 수 있고 버티기를 잘할 수 있게 좀 많이 응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가서도 네. 국익을 위해 또 우리 실용 외교를 잘 해내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출국할 걸 보이는데 출국 현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 현안을 좀 보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한 17시간 반 만에 어제 이제 오전에 나갔다가 오늘 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모르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야 심우정 전 총장 국민들 앞에서 뭐 사과를 하든 뭐 입장도 안 내놓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역시 윤석열 이 구속 취소가 결정된 다음에 즉시 항고하지 않는 이 경위 왜 즉시 항고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 따져 물은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아시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거의 70년간 이어온 실무 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법원이 한 거였고 이것을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기존의 관례들을 다 뒤집어 엎거나 또는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의자들에 대한 처우를 달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네. 더 황당한 건 바로 다음 날 일루 계산합니다라고
종전대로 그냥 하세요라고 네. 지침을 내린 거예요. 뭐예요? 각 검찰에. 앞으로는 시간으로 계산해라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고 또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들었던 게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했던 것을 헌재가 과거에 위헌으로 판단한 바가 있다. 즉 전혀 다른 사례에서의 위헌 판결을 근거로 가져다 쓴 거예요. 네네. 근데 아까도 다른 매체에 나와서 좀 인터뷰를 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검찰은 특히 총장은 그러면 현행법을 다 합헌적이다라고 전제하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위헌이냐를 따지는 건 법원 또는 그렇죠. 헌재죠. 예. 검찰이 할 일을 하면 검찰이 돼요. 예. 갑자기 뭐 무슨 수사를 하려다가 이거 위헌일 수도 있으니까 수사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 안 되고 더 나가서 문제 있는 결정을 한 거고 그렇게 결정을 한 배경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예. 직위원 재판부에서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렸을 때도 어차피 검찰에서 즉시항고하면 끝나는데 직위원 왜 저래?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심우정이 저렇게 나오면서 네. 이거는 뭔가 저들의 팀플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실 팀플.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했었고 네. 맞아요. 사실 그때 뭐 헌재도 결정이 막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래서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 법조인들 상층에 있는 법조인들 몇몇이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심지어 막 그런 걱정을 이 현실화될 것 같은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특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무지막지한 결정을 내렸느냐 이걸 따져 묻고 있는 거고 또 박성재 전 장관과 뭐 통한 내용들 맞아요. 3번이나 통화를 했다. 계엄 당시에. 뭐그 위급한 상황 그 전후에서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박성재 전 장관과 왜 법무부 장관과 왜 이렇게 소통했느냐? 이 박성재 전 장관은 또 안가 모임 회동 멤버기도 하고. 네, 그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네.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거기에 이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 지시를 논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엄이 있었던 내란이 있었던 밤에 이제 박성재 등이 실국장들 회의를 했었고 네. 그 회의 전후해서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3번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심우정 총장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기억나시겠지만 방첩사가 성관위의 중앙성관위를 쳐들어갔을 때 네. 곧 검찰들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검찰과 얘기를 나눴을 정황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야,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했다.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봐야 지금 되겠습니다. 보면 가능하겠죠? 거의 한 3시간 40분? 예. 아니 더 됐나요?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조소를 검토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술을 했고 그 진술 내용이 자신의 의도대로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게 얘기는 5시간 정도 뭔가 걸렸던 거죠? 얘기는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기존의 다른 피의자들처럼 묵비권 행사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예. 그래요. 심우정 전 총장 그동안 계속 우리가 물어왔잖아요. 특검 뭐 하냐? 왜 검찰은 빼놓고 조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래서 특검에 가 있는 이 검찰 쪽 검사들 팔을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 검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믿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몇몇 검찰 출신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왔는데 예, 저 당시에 심우정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네, 그리고 검찰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문정 검사조차도 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밖에 없다. 안 한다는 건 검찰 조직을 통째로 넘기는 거다. 네, 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검찰총장인 자로서 저거만은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안 했던 배경은 뭘까?
예. 우정인가 심우정이니까 우정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프렌드십. 들고.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약점을 잡혀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약점. 뭔가 총장이 되는데 된 것에 대한 보은일 수 있다. 아니면 정무적 판단 등 뭐 앞에 있는 두 개와 네네. 연결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거라고 봤다. 그럼 정무적 판단이 정말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뭔가 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에게 돌아올 보복이 어마어마한 보복이나 그런 폭로나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울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겨자먹기로 거죠. 그러니까 네, 약점설이죠. 저런 생각이 약점설. 뭐가 총장으로 오는 심우정. 과정에 뭔가 네. 인사청탁을 했다든지 그래서 네. 서로 발목을 잡아서 네. 이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약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크게 이익처럼 그렇죠. 보이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서로 막 잘못한 사람들끼리 끈끈이 뭉쳐서. 뭉쳐져가지고 의리 지키고 근데 오늘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제 그런 쪽 그 얘기도 있지만 음. 누군가가 야 헌재하고 다 얘기돼 있어. 법원하고 다 얘기돼 있어. 너만 여기서 결단해주면 윤석열 탄핵은 기각되고 네.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못 나가. 아 어차피 그 조이대가 이렇게 다 쭉 얘기됐어. 그렇네. 너만 역할 해주면 돼. 너만 여기서 역할 한 번 눈 분담. 감아주면 돼. 너 그것도 있잖아. 심지어 너 어. 이렇게 누군가가 검은 디자이너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검은 디자이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퍼즐이 맞춰지듯이 요소요소에 그러니까 이재명 안 되고 이재명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법원 판단 때문에 유죄로 판결이 날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가는 스케줄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역할 분담을 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인데 추정을 좀 해보는 추정이죠. 건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저거는 사실 그 검찰 입장에서는 자살골 아 그렇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것만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조차도 안 그렇네.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박지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예. 대로 이 본인에게 뭔가 이득이 돌아가는 네. 것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럼 뭐냐 이거예요. 약점이 세게 잡혀 있고 동시에 야 다 정리돼 있어. 너만 여기서 하면은 돼.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그야말로 이 사법 쿠데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저는 기자회견 한다고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두손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이러고 갔어요 그냥 입장은 따로 서면을 내고 지금 국민 세금으로 또 저렇게 좋은 차를 또 타고 다니시면서 역시 문은 좀 자기가 열고 닫아라. 그러게 진짜. 네. 예. 우리 의원님은 어떠세요? 문 열어줍니까? 제가 열고 부자님들이? 닫죠. 아니 저 안에서 버튼만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 직접 이렇게 열고 닫으세요? 예. 네. 직접 열고 닫죠. 잘하시네. 예. 옷은 직접 입은 사람 누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입혀줍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 아, 집에서 혹시 아내분이 입혀주신다거나 이 이야기가 예전에 헌재 재판관 중에 있었죠. 네. 옷을 아, 입고 그 딱 하면 법복을 법복같은 입혀주고 판사는 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한 얘기죠. 아, 근데 그게 생긴 걸 보면 약간 혼자 입으면 땅에 끌릴 수밖에 없는 아, 뭐, 디자인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이빨도 자기가 안 네. 닦을 수도 있어요. 밥도 누가 떠먹여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게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저 보면 네. 진짜 저 문 열어주는 것도 저는 생각 못했던 부분이 딱 보고 짚어주시네요. 문도 열어주고 직접. 아니 열지도 않고. 예를 들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예. 10분 양보해서 사람들한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인사하기도 하고 그게 예의니까. 아, 그렇죠. 그 일반 공무원들이 뭐 인사하고 그럴 필요 있어? 자기가 문 열고 탁 타면 되는 거지. 그렇네. 아니 그 지기현 재판부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심우정이 저렇게 네.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나왔는데 저기서 만약에 그 지기현과의 연결고리라든지 네. 이런 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네요. 그런 지금 부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네.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사실 지기현 그 사이에 있는 게 또 지기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지기현이 과연 혼자의 판단으로 저랬을까라는 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침대 재판이라는 그런 질질 행태를 끌고 보이고 있고. 있고. 그리고 그
이 얼굴 뻘겋게 해서 사진 찍힌 그 부분. 그건 맞아요. 뭐였는지 감찰한다고 하는데 감찰 결과도 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나? 잘 아시겠지만 그 띠지 띠지. 네. 띠지 폐기 사건의 수사관들도 음. 1차적으로 감찰을 조금 진행하는 것처럼 해서 검찰총장한테까지 보고가 됐지만 네. 어떻게 됐죠? 유야무야 됐어요. 유야무야 됐다. 그때 검찰총장이 심우정이었고요. 중요한 역할을 했네. 심우정이. 예, 심우정이었고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네. 영장이 계속 경찰이 신청을 하면 검찰이 기각을 해버렸죠. 청구를 아예 안 해줬죠. 예. 그것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네. 때. 예, 그래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한 거고 네. 이악물고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이악물고 역할을 했을 때 예. 자기한테 돌아온 이익이 있냐? 아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네요. 진짜 약점이 세게 잡혔거나 아니면 야 판은 다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너만 협조해 주면 돼.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근데 사실 둘 중에 그 하나. 전에 보면은 뭐 김건희 무혐의도 그렇고 이종섭 도피도 그렇고 그리고 네. 본인의 딸 채용 의혹도 그렇고 딸 채용. 네, 그렇죠. 그 앞에는 이제 뭔가 그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 선택을 해서 논란을 조금 해소시키는 역할을 그동안 심우정이 쭉 해왔고 네. 사실 딸 채용 의혹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최근에 보니까 노동부에서 심우정의 딸 채용은 외법이다. 지원 자격조차 없었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켰지 않았을까. 네. 딸 이제 가족 문제 뭐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추정을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특검이 조사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과연 뭐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만약에 거예요. 진짜 뭔가 검은 디자이너가 있었다 아. 그 당시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조 카르텔을 작동시켜 왔다. 네. 그걸로 뭔가 큰 판을 바꾸려고 했었다. 음. 이런 게 드러나면 굉장한 파장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 파장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누구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거보다 왜 그때 대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뛰어들었냐 정치판에 대선판에 그렇죠. 그런 게 그게 더 중요한 궁금한 거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누굴 만났다 뭐 어디서 나왔다 뭐가 나왔는데 그게 AI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그건 격가지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주고 있는 모습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했느냐 네. 이거. 그 당시에 돌았던 소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도 돼요. 아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소문이 굉장히 많았지만 예. 뭐 차차 아마 특검이 뭐 그런 풍문들도 검증해 나가겠죠. 예. 그래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심우정 총장. 네. 예. 김건희 디올백이나 아니면 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도 다 면죄부를 준 게 그러니까 바로 도이치 심우정 주가 본인이었다. 주가 조작 이상하네. 사건도 한번 보세요. 네. 그때 그렇게 이제 전 검찰총장인 이원석이 그렇게 수사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수사팀이 꼭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날라간 다음 총장으로 온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인천지검이 있었다 그러죠? 네. 인천지검에 또 우리가 유명한 마약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하고 수상해요. 검찰하고 그 관계가 잠깐 껄끄러워졌을 때 딱 뭔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다 해결해주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외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요. 심우정 전 총장 지금 조사 결과 또 특검에 처리하는 과정까지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이제 관본권 띠지 훼손 이 얘기하셨는데 잠시 뒤 10시부터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 띠지 훼손 사건 다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사건 담당했던 최재형 검사가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압수기 수사관 책임으로 돌리는 글을 또 올려서 검찰 내부망이 시끄럽기도 한데 이거 좀 보면 볼수록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원형 보존 지시를 본인은 했다라고 네. 얘기하고 수사관들은 그런 지시를 듣지 못했다 음. 또는 들었다 하더라도 보통 원형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돈을 얘기하는 거지 띠지나 스티커 같은 것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관본권 띠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네.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 밝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거고. 그 관본권 띠지에 있는 정보는 네. 그 어느 은행에서 그 관본권을 내줬고 또 개수한 기계는 어디고 담당자는 누구고 시간은 언제고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죠. 네. 돈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누구한테 갔는지. 네. 뭐 그 무렵에 CCTV만 돌려봐도 은행 내는 다 CCTV가 있어요. 창구를 찍는. 어려운 게 아니네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또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 안에 들어 있었던 현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또 현금만 보존하러 지시받았다. 야, 그럼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수사관 자격도 없는 게 아닌가 1차적으로 그런 생각도 네. 들고 네. 이 수사관들이 그렇게 할 때 당연히 그 중요한 정보니까 그거 잘 챙겨놔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검사들은 뭐 했나 생각도 들고 검사들이 일부러 그런 거를 좀 의도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뭐 어차피 쟤네는 그런 예. 관본권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주면 평소처럼 그거 이렇게 뜯어서 버리고 하지 않을까. 아, 일부러 얘기 안 해서 네. 그 정말 중요한 거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정말 기억 안 나게 했던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수사관들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몰랐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수사관들 위에 있는 검사들은 뭐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수사관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는 것이냐. 지금 이 최 검사가 얘기했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일부 수사관들도 댓글로 무책임하다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참 엉망진창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상설 특검까지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을 좀 달리 해서라도 이거 진실 밝혀낸다 이렇게까지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장진수 주무관이라는 예.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당시 이제 총리실 쪽에서 뭔가 회유가 들어온 거죠. 문제제기 네. 계속 하다가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회유받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놨던 가장 유력한 증거가 관본권이에요. 맞습니다. 관본권. 왜냐하면 이 돈은 관에서 주로 쓰는 거고 네. 내가 이걸 받았다는 거는 그 관에서 이 돈이 나왔다는 걸 바로 증명해 주는 거라서 따로 말이 필요 없어요. 관본권 그거 딱 보여준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관본권이라는 거는 그냥 돈의 의미가 아니라 출처 또 관으로부터 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네. 뭐 하여튼 뭐 더 캐봐야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MB 정부 국무총리실에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때문에 이게 불거졌던 건데 장진수 전 주무관 관본권 받아서 그 폭로해서 그때 오마이뉴스에서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깨알같이 홍보하시네요. 그럼요. 오마이 TV이기 때문에 네. 오마이뉴스 홍보를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아 관본권이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게 정말 특이하다. 일반인이 못 보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현금을 딱 예. 보여줘요. 자, 내가 어디 관에서부터 나온 돈, 관으로부터 어떤 회유나 아니면 뇌물, 뭐 아니면 뭐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어. 그냥 현금만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이거 관본권이야. 그런 순간 사실상 거의 입증이 되는. 왜냐 관본권을 받는 데가 관본권을 받아서 쓰는 데가 관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곤란해질 거를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고 두 명이 둘 다 나란히 청문회에서 이게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뭔가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그러니까요. 의심을 좀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위가 예. 기억나지 않는다는 네.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찰 비스무리한 게 잠깐 진행이 돼서 그 내용이 검찰총장 때까지 보고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이 아니라 사실상 몇 그 개월 당시, 전이란 예. 말이에요. 몇 개월 전이면 더 기억이 선명했을 거고 그때 경위나 이런 것들을 물어서 답을 했으면 그 기억이 남아 있겠죠. 네. 시간이 좀 지나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수사관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윗선에서 뭔가 개입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추측을 해 보는데 그러니까는 그 수사를 뭐 해봐야죠. 거기에 적어놓은 것도 원래 다 폐기의 비옵시옷더라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비옵시옷을 비옵시옷이 그 태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겠죠. 뭐 보석드라는 아닐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 자체에 국민들이 더 분노했고 예. 저들이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국회나 국민들보다 우리는 검사들 말만 들으면 네. 우리 앞길은 뭐 딱히 뭐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근데 예, 사실 이렇게 뻔뻔하다. 되면은 정말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이런 일 아닌가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네. 그럼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사위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날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심사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는데, 근데 들어갈 때는 이제 부축 받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특검 조사 받을 때 네. 나올 때는 역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 받으면서도 통일교 이제 교리를 또 설파했다는 얘기도 있고. 참 어머님이시네요. 네, 내가 독생녀다. 우리가 뭐 기독교 교회 다니신 분은 독생자, 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가 독생녀다. 독생자는 예수고 독생녀는 나다. 이런 얘기도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런 네. 어떻게 보면 사입이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이단. 있는 그런 종교인데 네. 그런 종교와 끈끈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 세력들, 정당을 왜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는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냐고요. 아,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럴 수 있겠네요.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짜. 아하.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저렇게 정말 종교에 푹 심취한 그런 사람처럼 계속해서 행동을 해야지만 네.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좀 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 뭐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했던 아니면 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했던 범죄 행위에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당법 위반이라든지 네. 아니면 알선수재, 뇌물 이게 네. 뭐 달라지겠어요. 근데 한학자 총재 뭐 기자들이 뭐 샤넬백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뭐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한테는 세뱃돈을 줬다라고도 얘기했다는 겁니다. 세뱃돈. 세뱃돈이 굉장히 많은 액수로 추정되는데. 뭐, 세뱃돈은 뭐 따로 준 것 같고요. 네. 뭐 지원을 한 그 돈은 뭐 다른 거겠죠. 예. 뭐 넥타이 받았다는 권성동 의원의 얘기도 있고 세뱃돈 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교가 분리돼 있는 우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상황에서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고 정치에 개입을 하고 국정농단급의 일이 있었다라는 거, 이건 충격적인 거고 충격적인 일이죠. 이게 조용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용할 일 아니고 예. 다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화를 내야 돼요. 국민의힘 그렇지 않아요?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당원들이나 그 당시 지도부를 11만이었나요? 포함한 11만이었죠. 의원들이 화를 내야죠. 네. 네. 이게 뭐냐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지금 와서는 통계 확산 가능한 수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당은 참 희망이 없구나. 네. 통계학적 가능한 수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송원석 그분이 원래 관료 출신 아니었나? 네, 관료 출신인데. 통계를 그런 식으로 관리해요? 네. 큰일 났네. 근데 이게 정말 그 11만이라는 숫자가 통일교 신도들과 겹치는 국민의힘 당원 11만이라는 숫자가 정말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죠. 이거를 바로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특검이 이제 압수한 그런 자료 가지고 네. 확인하고 꼼꼼히 따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예. 약간 드러나지 않은 게 명단 2개를 대조했잖아요. 맞아요. 대조했을 때 어떤 정보가까지 넣었는지가 지금 명확히 보도는 안 되고 있어요. 대략적인 보도는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는 넣었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그것만으로도 신빙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뭐 추가적인 어떤 확인은 필요할 텐데. 네. 그런데 1973년 11월 21일생 박주민이 통일교 교도인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일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진짜 아까 통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니까 네. 10분의 1은 우리 당원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통일교 교인이 120만 정도 되는데 거기 10% 11만 12만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10%가 당원일 수 있으니까 통일교인의 10% 12만 명은 또 국민의힘 당원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근데 그 당원으로 그 신도로 집계되는 그 네. 수가 통일교의 신도로 집계되는 수가 본인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소개라든지 뭐 그럴 이런 수도 걸로 있고. 이렇게 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진성 뭐 신도라고 하죠. 정말로 진짜 종교에 심취해서 이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거의 한 10만 안쪽으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 10분의 1 모든 이 단체와 조직의 10분의 1은 국민의힘 당원
당원일 수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이런 건데 아 그럼 여기 오마이뉴스 방송국 여기- 안에 10분의 1도 국민의힘 당원일 수 있는 거네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도 10분의 1은 국민의힘 당원이었어. 통일교 신자일 수 있는 거고. 통일교 신자일 수도 있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사실은 신박한. 뭐 네. 저 만약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얘기대로 12만은 통일교, 10만은 송원석 신천지, 원내대표. 뭐 정광훈 세력 이렇게 다 네. 합쳐져서 움직였으면 뭐 껍데기 당이죠, 껍데기. 껍데기 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화를 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화를 내기는커녕 네.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고 어제는 또 대구에서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대구에서 장애 집회까지 하면서 장동혁 대표 뭐 여러 이제 이 지도부들이 올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또 민주당을 또 겨냥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게 동대구역 광장이거든요. 아니 그럼 저기에 10분의 1은 통일교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예.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제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뭔가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뭐 경선이라든지 뭐 이런 전당대회에 개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네. 이거는 당의 존립 자체가 맞습니다. 좀 맞아요. 문제가 그 되는 부분이죠. 그게 일이에요. 중요한 과거에 거죠.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 중에 하나가 네.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음.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 이게 이제 해산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가 네. 실제로 저 정도의 숫자 또는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집중적으로 입당을 해서 음.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과에 영향을 네. 미쳤다. 그러면 특정한 세력이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막대하게 행사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정당의 민주적 질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 이 부분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해산 사유는 됩니다.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누구 오더를 받아서 들어갔고 이 교회 교인들이 통일교 교인들이 들어가서 어떤 실력을 행사했다라는 거 정당 해산 사유로도 갈 수가 있다. 네, 사실 무슨 예전에 시간?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연관설도 맞아요.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번에 SNS에 페이스북에도 막 글을 올려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아니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를 밝혀내자.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절연하자. 이게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없어. 국민의 10분의 1은 다 우리니까 다 들어와도 돼. 뭐 자꾸 밝히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여기 들어가 있는 뭐 당원이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종교 교인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불온한 생각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또 아니면 미쳤다라는 거 이건 좀 크다. 네. 헌법 위반이다. 해산 사유다라는 거 다시 그렇죠.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이 절연 윤어게인과 절연하거나 아니면 윤석열과 절연하는 이거는 안 보이는 것 생각을 같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만약에 대선 이후에 바로 또 선거가 붙어 있었으면 이런 모습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내년에 네. 근데 제 생각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한데 네.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당대회 조금 기대를 걸었었고 그걸 계기로 약간 터닝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국민의힘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근데 그러지 못했고요. 어허. 지방선거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내년 어떤 6월. 분들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정신을 좀 차릴 거다. 지도부가 또 특히 이제 찐윤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력들이. 네. 근데 만약에 진짜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 세력들에 의해서 이미 잠식당했고 장악당했다면 네.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할까요? 그냥 본인들의 자리가 중요한. 네, 그거 지방선거 졌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숙주로서의 의미가 없어 하고 정리가 될까요? 딴 데 갈 데도 없으니. 저는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고 혹시나 저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네. 선거에 진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이제 뭐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선거에서 이기고 이러는 것보다는 본인의 지역구를 지키고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서 나 이 권력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언더진윤, 그러니까 내 지역구만 지키면 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왔더니 41% 얻었는데, 오 TK, PK 괜찮네. 내 지역구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고 있으니 당에서. 아니 그런 사람들이 예. 통일교라든지 이런 당원들하고 결탁만 돼 있으면 당권은 계속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거 진다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고 어.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찌 됐든 저 당은 국회의원을 100명 넘게 갖고 있어. 계속 잡고 있는 게 낫죠. 그렇네요. 거기서 빠져나올까요? 안 빠져나오죠. 이용 가치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빠져나와서 갈 데도 없으니까 정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불복이다. 어제 국민의힘 당원 투쟁, 장애 투쟁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을 하면서 명백한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긴 해요. 탄핵은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탄핵한다는 그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갈아치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또 있고 여전히 부정선거. 네. 검증하라, 수사하라 이런 피켓까지 등장을 한 집회 현장입니다. 그러면 저 국민의힘은 이제 부정선거론이 당론이 된 건가요? 당론까지는 안 애매하게 갔더라도, 자꾸 예. 입장을 취하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보는 사람들도 황당하죠.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패널이든 아니면 저쪽 의원들은 다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네. 당론이냐고 물으면 또 아니라 그러고. 아니 뭔가- 이 정도로 이렇게 다 들었으면 당론 아닌가요? 저 뒤에 어떤 분 거꾸로 들고 계시는데 예. 보면 헌법하게 일당 독재, 사법 장악 중단하라. 이거는 야당 탄압, 독재 적지, 정치 보복 규탄한다. 이것도 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얘기 같은데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헌법을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게 이제 대전 서울까지 거치면서 추석 때까지 이른바 이제 경부선 투쟁이라고 해서 좀 올라온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판단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잘한다 박수를 쳐줄지 글쎄요. 근데 사실 걱정이 예. 되는 게 저런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저런 어떤 그 편향이라고 할까요? 저런 네. 게 이제 극우 쪽에 상당히 많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극우 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고, 근데 극우들이 지금 보면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문제를 그냥 저희가 가볍게 웃으면서만은 볼 수 없다. 저희들도 뭔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꾸 부정선거 얘기하는 하고 뭐 인권유린 얘기하면서 미국에다 얘기해서 미국이 어떻게 좀 해줬으면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서 좀 차단하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항공모함이 오긴 힘들다는 것은 계속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미국 항공모함이 와서 신혜식 씨가 윤석열 그거 구해준다. 가지고 미친 발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계속 지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버스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서울에 계시니까 박주민 의원님 한강버스. 한강버스 예.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 한번 내고 어우 이거 좌석 점유율이 80% 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한강버스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분명히 이 사업은 대중교통 대중교통, 맞아요. 위한 사업이다라고 너무 얘기를 막히니까 했어요. 차 예. 막히고 하니까. 그럼 대중교통으로서 몇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정치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 일주일만 봐도 휴양식 때 시승 행사 취소됐고 또 토요일 날 또 운항이 중단됐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또는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지금 불안정하고 네. 무미더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소요 시간이 대중교통으로서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거의 50분 이상 그렇더라고요. 지연돼서 운항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네. 대중교통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이 사업에
얼마 들어간 거의 돈 한 많이 들어가죠. 1,500억 이상의 돈이 들었다고 1,500억? 하고. 네. 서울 시민의 세금이 그렇죠. 들어간 겁니까? 운영 수익으로 운영비. 5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대중교통으로서 활발하게 이용될 때를 전제로 한 개념이거든요. 그 매년 운영비도 굉장히 200억 이상 비싸잖아요. 들죠. 200억?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걸 계속 대중교통 수단으로 홍보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들이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그 취향식 당일에 폭우 때문에 시승식이 그때 취소되는 또 네, 해프닝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앞에 안 보여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뭐 그게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취소가 된 거면은 매번 앞으로 그 정도 비가 오면은 한강버스는 그렇게 운행이 봐야죠. 중단되는 건가요? 비가 와서 네. 강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계가 1km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항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폭우가 오면.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변화무쌍하거든요. 맞아요. 뭐 이제 스콜이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을 그래서 정도로. 그런 질문도 나왔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기자가. 만약에 출항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시계가 1km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데? 그럼 가장 가까운 강변에 대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동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대중교통으로서 갖고 있는 안정성 이런 부분을 못 갖추고 있다. 그렇네. 저희가 이제 기사도 좀 올렸지만은 한강버스 타고 9시까지 출근하면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전날 그 취향식은 안 됐고 그 다음 날 이제 운행하는 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탔는데 인터뷰들 몇 분들이 했어요. 근데 네티즌들이 가장 뜨겁게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한 인터뷰가 이거죠.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이라서 한번 타보러 왔어요. 라는 말이 가장 압권이었다. 예. 진짜 뼈를 때리네요, 진짜. 네. 근데 사실 그 예전에 수상 택시도 폐지가 됐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예, 거의 맞아요. 이제 기억납니다. 17년 전에 됐지만 뭐 그냥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2024년에 폐지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 뭐 우리가 그게 뭐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된다고 해도 그 선착장까지 또 여름 너무 덥지 않습니까? 겨울에 너무 그렇네요. 춥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 선착장까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예. 그래서 수상 택시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지 맞아요. 않아요. 예, 접근성이 그래서 떨어져서. 뭐 셔틀버스하고 버스 노선 셔틀버스 운항 및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저 사업을 어떻게든 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중교통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취약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타면은 안에 소음이 어마어마해서 이렇게 옆에서 대화하는 게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빠르게 목적지에만 갈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선박 제작 경험이 또 전문 업체에 이렇게 그러니까 몇백억이 그것도 넘는 참 돈을 희한합니다. 해서 제작을 발주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네. 되고요. 한강버스 이 취향식 자료 그림을 좀 보고 있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뭐 그동안 오세훈돈이다 이런 얘기. 근데 정말 물이랑 뭐가 받았는데. 있나 봐요. 비가. 아니 근데 그 본인도 대단합니다. 되게 그런 물 관련 뭐 그런 사업을 되게 많이 하셨고 이전에도 한강에 그렇고 뭔가를 자꾸 띄우려고 하시죠. 뭐 세빛둥둥섬, 세빛둥둥섬, 맞아요. 수상택시 네. 말씀하셨던 그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근데 하는 한강 것마다 버스로. 약간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세빛둥둥섬도 세금과 빚이 둥둥 떠다니는 섬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네요. 했었고 막. 한강버스도 출퇴근용은 절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우리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인데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주민 의원께서 범 여권 1위를 하셨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아주 거예요? 흐뭇하게 지금 좀 우리 의원님 소감 한마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네. 흐뭇하게 봤어요. 흐뭇하게 봤다. 예. 네. 좀 근데 지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의원. 나오려고 지금 좀 나경원 노리고 있다 이런 의원도 얘기도 있더라고요. 범보수 여긴 또 2위에 올라가 있고. 네.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님은 이제 패트가 이제 결심하면서 선고가 있어요. 네. 자중하시겠죠. 나경원 11월에. 의원뿐만 아니라 범보수 후보들이 약간 다 이준석, 한동훈 다 약간 문제 있는 분들 아닌가요? 이거
계엄 관련해서 그렇네요. 본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예, 네. 이렇게 범보수 후보 적합도 또 범진보 범여권 균형을 맞춰주시려고 균형. 이제 예. 보수와 아니, 여당과 야당 쪽을 다 보여주시는군요. 네 한번 확실히 보여드렸는데 오마이뉴스가 균형이 잡혔네요. 야, 이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1위로 나서고 있다라고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가시기 전에 힘이 또 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10시에 예, 가셔야 되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전체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네. 이제 출발을 좀 해봐야 됩니다. 출발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또 기분 좋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주민 의원 상임위로 보내드리겠습니다.